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박인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권 복귀를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손발을 묶는 법적, 정치적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배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학대하는 것이 골자인 특경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개정안 폐기가 그 대안이라는 주장과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로 그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학폭 근절을 위해 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학폭이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의 주체인 교육계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방법을 모색해볼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영남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41번째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까 우리 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학교폭력 하면은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학교폭력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사회 풍토가 이제 폭력은 나쁜 거다. 옛날에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요즘에는 다시 폭력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교육이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진학이나 이런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또는 또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유명인이 됐을 때 지금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이 겪는 것처럼 그런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각별히 이제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다루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걸 더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 참여하신, 점용하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의 최근 언론 보도 제목만 몇 개 뽑아봤습니다.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학교폭력도 언택트 시대, 더 교묘해진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전에는 이제 대면이 돼서 폭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지전 올 것, 얼굴 없는 SNS 폭력, 신고조차 두렵다. 이게 신고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재판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너가 내 아들 때렸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학생을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가요, 방송, 영화까지 시청,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연결 욕구로 SNS가 활발해진 반면에 늘어나는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신체 폭력은 줄고 사이버 성폭력은 늘었다. 이렇게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 보도 제목만 봐도 최근 학교 폭력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학교 폭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언어 폭력입니다. 33.6%. 그 다음에 왕따라 가죠. 집단 따돌림 26.0%, 사이버 폭력 12.3%,
신체폭력 7점. 옛날에는 이제 서로 때리고 맞고 막 벌 주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7.9%, 스토킹 6.7%, 금품갈취 5.4%, 기타 8%. 어찌됐든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언어 폭력이 사실은 사이버 폭력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가 학교마다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교원들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형사적인 문제나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전부 다 기피 업무가 됐어요.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예를 들어서 학생부장이라도 하고 생활부장이라도 하고 하는 분들 있죠. 거기는 기피 업무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항상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에서 아우성이니까 이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전문성을 좀 확보하자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심의를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단위학교별로 해결했던 문제를, 학교폭력을 해결했던 문제를 이제는 교육지원청별로 해결한다. 교육지원청은 아시다시피 서울 같으면은 구별로 하나 있거나 두 개 구를 묶어서 하나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학교가 수십 개, 많게는 뭐 초중고 다 합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죠. 그런 학교들의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해서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현재는. 교육지원청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정신과 의사 뭐 이런 분들 상담 전문가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취 심의 대상에 대해서 교육적 결론을 그전에는 뭐 잘못하시면 선생님한테 꾸중받거나 또 벌로 청소하거나 나머지 학습하거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분의 자율권이 있었지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학교 자체인데 반드시 여기 대책위 자치위를 거쳐야만 됩니다. 선생님 개인이 처분하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생님 개인이 처분할 수 없어졌고 학교 안에 기구에서 논의하고 기구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로 모든 사안이 넘어가니까 지원청에서 또 손든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해결할 때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 학폭이라고 합니다. 학폭위에서 판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관련 학생이 불만이 있거나 부모가 불만이 있을 때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재심을 어디다 요청하냐? 교육지원청. 교육청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판정을 하잖아요.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재심할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심은 없어지고 나는 그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동의하지 못한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 그러면 뭐냐? 흔히 생각하실 때 다 아실 것 같아도 학교폭력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장소를 안 가려요. 보통 이제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에서, 교문 밖에서 이루어진 것도 학교폭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대상자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학생이 학생을, 어른이 학생을 해도 돼요.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거는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법에서. 그 다음에 이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 장소는 무제한, 어디든지 관계없고, 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되고, 피해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유형을 적어놨습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요즘에 성폭력이 많죠. 아마 우리 최민숙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학교폭력 이야기할 때 사실은 성폭력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으로 갈수록 소규모 학교일수록 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에 성폭력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 게 이제 밑으로 이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폭력 뭐 와이파이 셔틀 뭔지 아시죠? 와이파이, 인터넷 배송 셔틀, 기프트콘 셔틀 다 이제 SNS상으로 하는 겁니다. 카톡 감옥, 카톡방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가면 다시 불러오고 나가면 다시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험담을 하죠. 카톡 방폭, 불러놓고는 다른 사람 다 나가버려요. 이런 일도 있고. 이게 아주 괴롭힘이죠. 떼카 뭐 이런 뭐 참 어려운 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학폭 해결의 결정적 기회는 보호자가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교사들에게 교육할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폭 그 사안 처리 단계는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신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통보할 때도 객관적 사실만 통보하죠. 선생님이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학교와 관계된 경우는 해당 학교도, 요즘에는 같은 지역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어울려서 밖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대장에 기록해서 기록으로 이야기된다 이거죠. 만약에 뭐죠? 접수 여부는 학부모와 타협 사항이 아닙니다. 기록은 우리 애 학교 폭력 당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신고하잖아요. 그러나 이 학폭으로 다루지는 말아주세요.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선생님은 무조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순간, 학교에 알리는 순간 학교는 학폭으로 접수하게 돼 있다. 근데 접수하지 않으면은 그 선생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따르니까.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 얘가 우리 애한테 사과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학폭위는 열어주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다. 접수했다 해서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또 컨설팅 감사 지적 사례 잠깐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담임 또는 담임교사 자체 훈계, 화해로 마무리하였다가 이후에 민원이 증폭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답게 선생님과 관련된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사이가 좋은데 선생님의 학생의 신체에 어떤 부위를 맞았는데 기분이 나빴다. 이거 성추행이잖아요. 성폭력인데 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원래 그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나 여기 접촉하는 거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너 학폭으로 신고하니? 아니에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장 다 처리 안 했어요. 그랬다가 1년 후에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왜 안 다뤄줬느냐. 민원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성폭력과 관련된 것은 100%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교장, 교감, 학생부장 다 징계 먹었습니다. 파면, 해임 다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징계 대상이다. 학교에서 잘못하는 거니까 학교는 무조건 접수하는 순간, 이야기 듣는 순간 접수 자체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치료를 요하는 게 다쳐서 치료해야 할 경우는 먼저 치료가 우선입니다. 신속하게 치료하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그대로 통보해 주는 거. 만약에 병원에 간 피해 학생이다. 피해 학생 부모가 병원으로 오게끔 하고 119 불러서 가기도 하고 선생님이 동반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는 무조건 먼저 병원에 가서 아이를 치료시키고 119 부르해서 확인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연시켜가지고 아이가 뭐 다친 부분이라든지 후유증이 남는다. 이럴 경우에는 또 학교에다 책임을 묻습니다. 빨리 안 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폭을 담당하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법률 20조에 보면은 학폭 신고 의무.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된다. 우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골목길에서 누가 맞고 있을 때 못 본 척 지나가는 분도 요즘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죠. 여기서 즉시 신고라는 것은 24시간 이내, 길으면 48시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지나는까지는 봐주는데 3일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고라는 게 그렇게 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누구든지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만약에 안 즉시 신고 안 했으면 신고 안 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건. 피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사례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 학생부장 다 징계 먹었다. 그게 피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법률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근데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비밀 유지 안 하고 말을 쉽게 막 그냥 동료 교사나 동료 학생 있는 데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또 2차 가해가 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이를 잘 관찰하거나 특히 학교에서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보고서 이제 아는 순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금방 나타나지만은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들은 이게 잘 자기들이 고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내포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선생님과 터놓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은 애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중고등학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적됐겠죠. 학교에는 이렇게 전담기구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폭사안이 신고되면 그거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예요. 어떤 교감선생님이 총괄하고 책임교사 학폭 담당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4사람이서 책임교사가 학폭 담당교사하고 또 학생부장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4명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5명이 됐건 6명이 관계없지만은 전담기구에서 조사해가지고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자치위에다 보고하게 돼 있고 자치위에서 그걸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해서 학교에서 끝낼 건지 교육청에 아까 심의위원회로 보낼 건지 이런 결정을 하지요. 뭐 조사 때 어떻게 조사를 하게 돼 있냐 하면 반드시 수업 시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 시간 방과 후에 하거나 하라고 돼 있고 뭐 이거야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접수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민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면담 시도 주의 줍니다. 학부모 면담 시 전담기구는 조사기구 처분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 예단해가지고 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학교 내 봉사, 교내 봉사만 될 것 같아요. 미리 이야기한다든지 하면은 그것과 조치가 달랐을 때 또 민원의 조치가 됩니다. 학교폭력 비밀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주의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이랬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해가지고 부모님의 주장이 잘못됐다 하고 반박을 하면은 부모님은 더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표현이라는 게 진실을 다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서로 오해를 오해 낳고 불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공감해라. 학부모의 목적이 화를 풀고자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거지 선생님을 납득시키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개정이 돼서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 그 보호자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해결을 하는데 전담기구에서 심의 확인서 받고 피해자 측의 학교 자체 해결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나 학생이 서면으로 동의서를 써줘야만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써주면은 학교는 무조건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필요 조치를 합니다. 피해 학생을 학급을 따로 띄워놓는다든지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보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끔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이 더 피해가 가게끔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학습 결손이 피해 학생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건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런 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해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미하냐, 1호가 가장 경미한 거고 9호가 이제 가장 엄중한 건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요런 출석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출석 정지냐? 2명 이상이 집단적이죠.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우. 그 다음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나오는 경우. 보복 목적으로 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 판단한 경우. 출석 정지는 옛날로 따지면 무단결석입니다. 지금은 이게 용어가 미인정결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결석. 옛날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사고결석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질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석 정지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는 거고 그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석 정지할 때는 반드시 출석 정지하기 전에 보호자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이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이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떻게 아까 몇 가지 말씀 올렸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로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 건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선도 조치가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이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 여기 교내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이상에서는 부모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처분을 냅니다. 특별교육도 마찬가지죠. 그 가해 학생만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아라.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부모님한테 페널티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한테만 페널티가 가는 거죠. 안 받았을 경우는 학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별교육 15시간, 부모도 15시간 같이 하도록 판정을 내렸는데 부모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이게 이수가 안 된 거니까 끝나지 않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겁니다.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다. 1호가 가장 약하고 9호가 가장 퇴학이니까 세지요.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중학교는 전학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 돌리기라고 들어보셨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유독 전학이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학교에서 몇 달 못 다니다 가고 저 학교에서 몇 달 못 다니다 가고 그러면 우리 정식적으로 퇴학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멀리 이제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같은 인근 지역 학교로 보내면은 방과 후에 서로 만나니까 그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될 수가 없죠.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거기에 기록한다는 사실 때문에 학교의 파워가 조금 생겼어요.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님한테는. 왜냐하면은 기록하면은 이제 입시에 진학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워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취직할 때나 또는 뭐 결혼할 때까지도 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걸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사본 좀 떼다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치 미이행 시는 학적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해서 영원히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호부터 9호까지 있을 때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아까 학교 봉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졸업과 동시에 팔자. 그보다 좀 센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 재수 3수에서 대학 가면 이게 삭제가 돼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치위는 학교 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은 이 학생이 충분히 반성했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괜찮겠다고 의견을 모으면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이전에는 삭제가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재학 기간 중에 2회 이상 조치 받았거나 조치 결정 통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이 제한다. 삭제를 못 해준다는 거죠. 졸업 이후에 2년 기다렸다가 삭제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셔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의 이 조치를 사회봉사 조치를 삭제해 주십시오 해갖고 행정소송 하거나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3학년인데 조만간 졸업하면은 지워질 텐데 뭐 변호사 비용 들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취소를 안 하고 계속 취하를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재판이 1심도 열리기 전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 취하가 되죠. 이거 학생부의 기록이 삭제가 되니까 부모는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린 거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안 그럴 텐데 그걸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저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장을 따로 또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거는 이제 외부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학폭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는 반드시 실시해라. 이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체 활동이라도 이럴 때 하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학기별 1회, 연 2회 이상. 학부모 대상으로, 그래도 아마 가정통신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한 학기 한 번 이상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처벌받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사의 학생폭행. 그러니까 대상자가 학생이잖아요. 이게 학교폭력이에요. 그전에는 사랑의 매, 체벌, 폭언, 뭐 알고 내부 도보는 교육적 방임이죠. 또는 아동학대 이거 신고 안 한 거 이런 것도 다 교사의 처벌 징계 요구 사항이에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은 최소한 배제 징계입니다. 파면 아니면 해임이에요. 교사에 의한 거는. 그래서 교사에 의했으면서도 학생과 둘이 사랑해서 했다고 막 변명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듣고서 접수를 안 하거나 또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 안 하거나 학교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거나 이거는 징계사항입니다. 행정처분당하고 징계사항.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에는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은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왜냐? 맞은 사람이 학생이 아니니까.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니까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요즘에 이것도 많아요. 지난번에 그 선생님 한번 빗자루로 애들이 막 놀리고 괴롭히고 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 생활지도 사항이다. 교권보호 차원에서 다룬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처분해야 된다. 그럼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더 이제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 중입니다. 교권 추락, 교권 추락은 교사의 교권이 어느 정도 추락됐냐면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이외의 다른 일을 할 때 반드시 항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 깨워도 항의받습니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지르면은 귀가 아프다고 항의받고 또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면 이거 불쾌하다고 항의받고, 책상을 때리면 이 책상이 울린다고 항의받고, 도대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이외에 아이들 지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시죠? 그 학생들 그 인권선언 되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특성상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선생님 역할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은 그런 어쩌면 사랑이 더 먼저 가야 되고 따뜻한 눈길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처벌 먼저 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지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사안 발생 시설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안 하려고 한다.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장이 학년 초에 이 업무 배정할 때 학교 폭력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사정사정합니다. 내년에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죠. 또 학교 폭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도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있죠. 거기서도 이제 학교 폭력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사이로.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사회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 말로는 다 돼 있어요. 무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협약을 다 체결하잖아요. 근데 안 돼. 위에 부분들은 체결해, 실행은 누가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경찰관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학교 경찰관 한 분이 학교를 10개 이상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보안관제도죠. 주로 교문 출입하는 외부인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경찰관제를 두자. 진짜 경찰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별도 인력을 둬서 이걸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교련교육 같은 게 있었죠. 그 교련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했던 역할 비슷하게 학생들 생활지도하고 학교 폭력 다루고 안전지도하고 하는 전담 요원을 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보건교사 업무처럼 별도로 독립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요구가 있죠. 또 학교 폭력 처벌 시에 학부모 연대책,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연대책,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벌금을 많이 냅니다. 벌금의 제도로의 특별교육 15시간 받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시간 받고, 이 학생으로 인해서 부모의 교육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불되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시간 또 투여되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거를 벌금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럼 벌금의 수가 과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벌금을 안 낼 경우에는 또 다른 처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모의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부모로부터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학교로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적 지원. 이제 만나 상담해 보면요, 단순히 상담사, 상담교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요즘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정신적 치유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상담 말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아픈 애들이 많습니다.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죠. 근데 그 전문 인력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한다고 들어와 있기에는 페이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과 금지에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죠. 지금은 아마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스쿨 미투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돼서 이제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심하게 돼서 싹 사라졌듯이, 이번에 10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또는 저명인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학폭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조심하게 될 거다. 부모님부터 지도하게 되고 본인부터 조심하게 될 거다. 이거 내가 학창 시절에 잘못하면은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학폭이 많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필요합니다.
그러면 첨가로만 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학생들이 나오거나 학교가 나올 때요. 반드시 폭력이 나와요. 왜 드라마 작가들은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나 드라마에. 학교 폭력이 안 들어있으면 학교 드라마가 안 되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 폭력과 연관돼 있지는 않거든요. 드라마틱한 소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30분이나 간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팅창으로 지금 현재 양동훈 선생님과 함정인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양동훈 선생님은 의견이고 함정인 선생님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채팅창을 확인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고 코멘트를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국가별로 무슨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지수를 측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또 국가 사회 내에서 뭐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그런 그 폭력 지수를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비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도 이제 설명이 주로 이제 학교에 국한을 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가정의 교육을 받고 학교에 나가고 또 학교에 나와서 또 직장에 가고 국가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국가사회 하위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육인적 차원에서는 안 될 것이고 요새 영화 있죠? 기생충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기생충 영화가 일가족 4명이 불법 취업을 해서 거기 순진무구한 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또 아카데미상을 받고 뭐 이런 그 폭력을 조장하는 그 예술적 행위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에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친절하신 금자씨라고 영화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영화, 드라마니 뭐 게임 같은 거 특히 이거 보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접하면은 학폭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뭐 민주주의 미명하에 또 학생인권 조례 교권이 무너졌는데 무슨 폭력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십수년이 지난 후에 약간 좀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하는 것은 이제 경각심을 불어일으킨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아주 근거도 박약한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해자라고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구제가 되고 처벌이 되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단 황영란 선생님 질문부터 전체적으로 받고요. 한꺼번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혜영 선생님 질문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최민숙 선생님 아까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혜영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교장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그걸 듣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의 그런 중점이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시 처리하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있을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학교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방어적 내용의 그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미에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교권 추락으로 교사의 지도력 약화하고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긴밀한 협조 그런 부족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정말 진짜 학교 폭력은 사실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교육청, 학부모들의 그런 그 지원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폭력 처벌 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만 있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교하고 교사의 책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학교에 있고 많은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학교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교사하고 학교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는가? 이제 물론 이제는 학부모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이게 지금 좀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인성교육법이 2014년에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법률도 2004년에 공포가 됐는데 그래서 수많은 진짜 10년이 넘는 세월에 아이들한테 의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줄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저는 그 점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갖고 다시 더 아이들한테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교사한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도 사실 죄인이 되는 거고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저는 부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런 학교 문화 조성은 학생 학부모가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더 주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사하고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서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하고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지식 습득과 그다음에 인격의 그런 습득 과정의 길잡이가 되어서 학교 문화,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잘 되어서 저는 학교 폭력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의견을 갖다가 낸다면 학교 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분이 가서 똑같은 도시나 대도시나 지역사회나 아니면 농산어촌이나 이런 쪽에 가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학교,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예방책 연구가 잘 되어서 지역에 맞는 학교 폭력 연구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하고 교육을 갖다가 해주시면 지역의 지역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잘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제가 좀 계속 지금 부언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혜영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저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 최민숙 회장님 말씀에도 또 되게 많은 부분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이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이제 법 제정되기 전부터 좀 오래 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번에 제정된 이유 거를 제가 정말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 방점을 두고 정말 그 목적이 그거다라고 느껴져도 공감이 되는 학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나도 학부모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경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부모들을 너무 많이 봤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법과 달리 선도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저 아이는 진짜 저 학부모는 정말 처벌이 돼야 된다. 사회법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해야 된다. 막 그런 진짜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런 저건 아이가 아니야라는 그런 정말
예전에 우리가 컸을 때랑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많이 아이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위원회는 이걸 학교 내에서 같은 학부모가 이건 하면 안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도 뭐 학부모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냥 뭐 참관 그 정도만 해야지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경찰관이 오셔도 그냥 거진다 회의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뭐 허다하거든요. 바쁘시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많이 보고 그래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위원과 교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 전담기구가 생겼다. 전문가도로 뭐 결성이 돼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또 제가 들어가고 있는 회의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 야 우리 팀은 이런데 너희 팀은 어떻니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뭐 어떤 뭐 관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학교장님도 함께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팀을 짜지는데 정말 차라리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교장이 아니었다면 저 한번 진짜 어떻게 들이받고 대체 공부 좀 하고 오시라 같은 학부모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아니 우리들보다 우리는 경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선무당이 되었어요. 오래 경험한 학부모들은.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막 이러면은 저희는 학부모니까 제일 미친 거예요. 의견을 아무리 내고 싶어도. 그럴 때 이게 그들은 자기는 뭐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있었고 저 변호사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들 말 먹히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알고는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거를 우리 꼴로 눈으로 안 보고 싶은 지경인 거예요. 학부모들은 우리 없이 지들끼리 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도 뭐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고도 해요. 근데 뭐 저희들이 뭐 넣어봤자 뭐 근데 이거는 올해 뭐 작년에 이제 생기고 올해 2년 차니까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끊임없이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속 이거를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 교육이 그 의무 시간 진짜 그 이수 뭐 얼마 정도에 꼭 해야 된다. 1년에 몇 회 몇 시간 이런 건데 진짜 이걸 왜 하나 싶은 아이들이 그 최민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성에 맞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봤을 적에도 너무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가 울면서 얘는 강전을 시키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진짜 몰랐구나. 진짜 그리고 곧 신고한 애가 아주 그냥 뭐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맨날 학폭위에 가해자 했던 아이가 건수 하나 잡아서 피해자가 돼갖고 얘는 선수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된 사례로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리고 그 학부모님도 그러면은 막 따지는 거예요. 너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체 몇 년을 학폭위 교육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 그럼 우리 아이가 듣고 왔을 때 대체 무슨 교육을 하나. 그리고 우리도 총회 때마다 듣는데 제가 지금 12년을 듣는데 한 10여 년, 12년까지는 아니군요. 몇 해 전부터 이제 계속 듣잖아요. 의무교육 학부모도 시키는데 총회 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뻔한 소리 감사합니다고 다 아는 소리. 그러니까 학폭위 교육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말고 실질적인 실사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해달라고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아이들이 딱 듣고 그게 학폭이야? 친구의 필통을 뺏어서 창밖으로 던져서 그것도 너희들 신고하면 학폭이가 될 수 있어. 그냥 장난인데 장난이 아니고 이것도 될 수 있어.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았어 라는 실예들을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그게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인성교육 이거는 가정 내에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학생인권이 너무 강화되면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위원을 오래 하면서 선생님들의 편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전담기구가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좀 제대로 너무 정말 때우기식 우리 학교는 했어 끝 아닌 걸로 정말 경찰관이 와서 실 사례들을 아이들한테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루어지나요?
아니 저희 저 네. 고혜영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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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5분이나 되니까 간단히 말씀 좀 네. 드리거든요. 또 좀. 고혜영 선생님 네. 말씀 진짜 공감이 갑니다. 학교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한 가해자, 완전한 피해자는 없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그렇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래가지고 쌍방 학폭 신고를 하는 겁니다. 쌍방으로.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복잡한 부분인데 연수 몇 번 받았다 해가지고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 너는 70% 잘못 있고 너는 30% 잘못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학폭위 규정에다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이걸 했냐, 몇 점, 이거 했냐, 몇 점에서 몇 점 이상은 아까 1호부터 9호가 있었죠. 그 몇 호에 해당되고. 5명이 체크해서 5명 가운데 몇 명 이상이 어떻게, 최고 최하점 뺀다든지 해서 합해가지고 평균 내니까 몇 점이다. 그런 너는 4호 처분 내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주 그냥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인성교육은 아까 그 함정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다면 인성교육, 우리 최민수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근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인성교육 시간이 따로 없어요. 보면, 교육과정에다 인성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각 교과과정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학교당 훈화이거나 창치활동 시간에 하거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인성교육은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섰을 때 인성교육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 그런 학교일수록 인성교육이 잘 돼요. 아이들의 자부심이 있는 학교들일수록 잘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인성교육 시간이 나는 10시간 받았다 해서 인성교육이 그만큼 늘어나고 100시간 받았으면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닌 게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필요하고 지금 최민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폭력 예방 법이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워낙 시달리니까 본질적인 것 교육인데 교육보다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게 너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법의 규정대로만 하면 되게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내 자식 내가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학교 보냈는데 뜬금없이 피해자가 돼서 왔어요. 애가 상처 입고 왔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습니까? 학교를 믿고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 역할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건지 학교도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 법의 규정대로만 해버리면 학교는 책임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저도 좀 매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끔 법률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시골에는 이게 심의기구를 구성하려고 해도 법률 전문가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도 생활에 바빠서 이게 시간을 투자해줄 학부모가 적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연합에서 구성해라 하는데 연합하면 그 학교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이런 또 문제가 있고 아무튼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끔 학폭에 관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어르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국가별로 뭐 학폭 지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선진국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부모와 연대해서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가서 놀란 게요. 독일은 학교 안에서 손이나 발을 쓰면 안 돼요. 말로는 막 떠들고 싸워요. 그냥 손발 쓰면 바로 형사처벌받습니다. 학부모 오락에서. 그게 몸에 배었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가르치고 부모도 자식을 회초리 들거나 때리질 않아요. 때리는 순간 바로 형사처벌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매, 교편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게 정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다. 범죄고 이거는 따로 뭐 선도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처벌받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별교육 이수 이런 걸 학부모한테 할 게 아니라
벌금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학부모 처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부모 책임을 안 질라고 하시니까. 그게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 쪽의 전문가가 나는 학교 경찰관 비슷하게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스쿨폴리스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분이 학교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티오로. 지금 뭐 도서관에 사서교사 두듯이 또 학교 급식할 때 영양교사 두듯이 영양사 두듯이 이런 분들이 학교에 보조 인력으로 스텝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김재준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 원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김재준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이제 또래들이나 이제 저 당시 학생 때도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일단 약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약하고 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보통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교 폭력이나 이제 애들끼리 이제 이걸 얘기를 해봐도 말이 나오는 걸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막 어쨌든 폭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보기가 힘들고 이제 은따라고 은근히 따돌리는 게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처벌하기도 뭐하고 또 막상 가해자를 잡기도 뭐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정작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뭐 해결 방법은 전혀 이루어지거나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법까지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뭐 여론이나 이런 거는 나왔지 막상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장 여론을 잘 볼 수 있는 게 그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웹툰 내용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이 교권보호국이 하는 일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뭐 이제 그건 뭐 때리든 굿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댓글 반응은 전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수위가 너무 일단 약한 거랑 이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3자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또 볼 때 이게 또 쉽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현재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준 선생님 네. 말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학교도 가해자를 엄벌을 하기가 어려운 게 과도하게 조벌을 받았다 싶으면 재판을 걸어요. 그럼 민사까지 옵니다. 그럼 민사 들어가면은 누가 손해배상, 법원은 또 대체로 피해자 편을 들어줍니다. 그 소송은 어린 학생이다, 선도 조치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교장 선생님이 몇백만 원 물어준 적도 있어요. 이게 과하게 처벌했다. 근데 말씀대로 증거가 없는 가해가 많거든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거. 뭐 은따뿐만이 아니라 괜히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든지 해서 증거를 제출하자니 어렵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할 거냐? 결국 인성교육밖에 없는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저는 학교 안에서는 내가 늘 주장 학교 안에서는 교사를 믿고 교사로 봉직할 수 있도록 그 자격증을 줬고 또 선발돼 가지고 교사로 하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선생님의 지도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과거 옛날에 그 폭력교사 때문에 선생님들을 과하게 학생 처벌하고 그랬던 선생님들은 이제는 하는 순간 아웃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생님에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면은 더 책임감 있게 지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래요. 그 가해 잘못은 법에 따져서 사회적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면은 이거 쉽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학교에서 선도가 아니라 엄하게 해버리고, 또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한테도 선도나 처벌이나 또는 교육, 훈방 이런 걸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교육은 이제 뭐 저희 아이들 뭐 직접 학부모인 경우도 있고 교사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관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 학교폭력의 얘기가 진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는 아마 분명히 이 방안이 그러니까 제대로 실효성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 시민단체, 뭐 정책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다 함께 고민해서 이 부분을 잘 해결돼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된 관계로 좀 아마 더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으실 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강연 잠깐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요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 문정부는 취임 초부터 정부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양 사안이 생길 때마다 분야를 막론하고 좌지우지하며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로 수많은 실정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겨서 시장의 흐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온갖 부작용을 낳았고 그중 부동산 정책은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문정부의 실정과 맞물리면서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게 될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롭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롭게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또 다 같이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